1848년 미국 메인주의 샬롯 윈슬로라는 여성은 이가 나기 시작하여 아파하는 손자를 위해 30년간 소아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력을 살려 치료제를 직접 조제합니다. 이 약을 먹은 윈슬로의 손자는 칭얼거림을 멈추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이듬해 윈슬로 부인의 진정시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이 약은 전 미국을 휩쓸다시피 팔려나갑니다. 약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칭얼대던 아이에게 이 약을 먹이면 금세 잠이 들어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던 주부들은 육아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로 가사를 꾸리던 많은 가정에서도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아기를 잠재우고 편하게 일터로 나가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전 미국은 윈슬로 부인의 진정시럽에 열광했으며 윈슬로 부인은 어머니의 친구, 고통의 해방자 등으로 추앙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약의 소문은 해외로도 퍼져나가 유럽으로도 엄청난 양이 수출되었으며 약이 출시된 지 30년이 지난 1879년 위풍당당 행진곡, 사랑의 인사 등으로 유명한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 윈슬로 부인의 진정시럽이라는 헌정곡을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891년 호주의 외과의사이자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테일러는 퀸슬랜드 의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사망하는 아기들에게서 실신, 혼수 상태 등 그 나이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 증상을 보인다고 짚었으며 당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영아 사망률의 이유가 윈슬로 부인의 진정시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시럽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진정시럽의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진정시럽을 국민약품 수준으로 신뢰하고 있었으며 폭증하는 영유아의 사망률은 단지 질병과 굶주림 등이 이유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20여 년이 지난 1911년 미국 의학협회는 진정시럽의 주성분은 몰핀이며 제조사 측의 1회 권장량은 아기들에게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다고 발표합니다. 진정시럽을 먹은 아이들은 차분해진 것이 아니라 몰핀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으며 그러는 동안 몰핀에 중독되어 갔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은 크지 않았고 진통제나 치료제로 여겨졌던 몰핀이 마약에 가깝다는 인식이 생겨난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적인 피해가 명확함에도 당장의 편의에 그것들을 외면하는 일은 역사를 통틀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에야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마다 문제점과 해결책을 남들보다 먼저 통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통계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그런 통찰에는 통계학의 데이터가 주요한 근거로 쓰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은 토론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기본소득도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도 데이터들을 무시하고 나온 산물들입니다. 정치에서 정치를 내려놓고 통계와 논리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라이브TV 저는 블랙하우 BC입니다. 호고민입니다. 네, 호고민이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BC님은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냥 무지하게 바빴었습니다. 저도 적당히 바쁘고 적당히 정신없고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도 전해드릴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하루가 뭐다 하고 계속 이제 한심한 소리들만 나오는 방법이라 가지고 이게 원인은 다 전당대회 이것 때문이겠죠. 이 당권 경쟁.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네.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러나 좋던 싫던 이재명이 지금 예 민주당 내 정치의 중심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변방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예, 지긋지긋하네요. 지긋지긋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서둘러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그 전에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어용방자님, 1070-8505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S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공입니다.
자, 컴니스 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웰컴퓨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계정용 영문명이 이제 그러니까 골뱅이 AIRSEE12입니다. 네. AIRSEE12. 네, 그렇고요.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와 고장 수리,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070-8742-9595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불평을 좀 했는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연이 뭔가 좀 썰렁해 근데 뭐 감동이 없어. 이거 뭐 간단한 해결책이라서 사용하시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분이 컴퓨터를 이제 쓰다가 좀 버벅이는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 SSD 드라이브에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SSD 교체를 권해드리려고. 그래서 이 강서구 분이 이 웰컴퓨터, 컴닉스 컴퓨터를 통해서 SSD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까지 쫙 설치를 해가지고 네, 배송을 해드렸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SSD가 옛날 그 하드디스크를 이제 대체하고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쓰고 지우는 횟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뭐 쓰기 나름이긴 한데 네. 뭐 좀 빡세게 쓰면 하드디스크보다 수명이 짧을 수도 있어요. SSD 같은 경우 이 경우도 보니까 뭐 버벅된 프리징 현상이 생겼다고 하면 SSD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윈도우를 깔아가지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바로 교체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있던 SSD에 있던 데이터들만 좀 옮기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제 저희 애청자인 탈타님의 주문이었는데. 뭐 사연을 올려주셔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는데 별로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감동 요소가 나와야지 이게 좀 광고 효과가 생기는데 그냥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진짜 이 뒤에 뭔가 컴퓨터가 2배로 빨라졌다. 뭐 아니면 뭐 가격도 싸고 막 주문했더니만 막 총알 배송으로 빨리 왔더라. 그다음에 장착하면서 잘 몰라서 전화로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 내용까지 추가가 돼야지 이게 뭔가 광고거리가 되지. 이건 그냥 물건 하나 팔았으면 되거잖아. 윈도우 설치해서 보내주셨대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부족해. 이걸로는 안 돼. 이거 참. 네, 사연을 좀 더 감동 요소를 넣어서 좀 서사를 짜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사실만 건조하게 담백하게 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광고는 원래 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대 광고 수준만 아니면은 항상 그런 거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뭐 또 지나면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뭐 아무튼 그 컴닉스 컴퓨터 사장님도 좀 이것도 하시다 보면 늘겠지.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늦을 겁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그 MSG 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알아서 하시겠죠. 성격이 MSG 또 치시는 분은 아니라 가지고. 네. 자, 그럼 이어서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 짓는 문파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미숫가루, 뻥튀기 남아 있습니다. 옥수수는 뻥튀기가 아닌가? 튀긴 뻥튀기죠, 뻥튀기 맞죠? 네. 예, 뻥튀기. 껍질 있는 거 없는 거 두 종류가 다 있습니다. 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그 밤에 제가 대본을 넘기고 났는데도 보니까 뭔가 좀 이거 그냥 흘려버릴 수 없겠다 싶은 소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짧게 짚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을 해봅시다 한번. 먼저 이제 그 간밤에 보니까 단계 이제 글을 관련해 가지고 징계가 이제 당원 징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제명까지 가는 징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징계위에 회부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징계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징계위에 회부가 됐다고 이제 소명을 하시라고 일단 연락이 온 거죠, 문자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한 148명 정도가 지금 회부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추가로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트위터에 올리신 글을 보고 이건 좀 골 때린다 싶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이걸 굳이 가져왔는데 네. 이분이 단계에 쓰신 글이 제목이 180석 만들어서 겨우 한 개 해서 이제 글 내용이 젤렌스키 연설 막은 거냐? 설마 여기에 러시아한테 감정이입하는 양반이 있음이라고 요거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징계 사유고 된데.
참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뭐 죽이네 막 뭐 죽이러 간다 그런 소리까지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뻔히 가만히 놔뒀다가 이건 직접적으로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짚어가지고 그냥 그렇죠. 당 전반에 그 어떤 좀 갈짓장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아무튼 뭐 엇나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비꼬는 투로 뭐 풍자했다면 풍자한 거죠. 이 정도 말도 못하는 세상이라면 진짜로 이거는 무슨 완전 통제국가지. 뭐 그냥 전부 뭐 뉴스데스크의 앵커처럼 글 쓰고 말해야 네. 되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징계 위에 회부됐으니까 소명하라고 이제 글이 날았다고 합니다. 그 통보장이 날았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지금 현재 148명인가 징계된 사람들 중에 그 뭐 똥파리 소리 했거나 뭐 죽이나 살리나 소리 했던 그런 새끼들, 그 새끼들은 새끼라고 말해도 되지 그 정도면은 그런 뭐 수박 타려가는 애들. 그런 새끼들까지 징계 위에 회부됐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뭐 막상 징계 위에 회부됐다고 그러놓고 이제 올라온 글이 모르겠어요. 이분이 워낙 좀 억울한 케이스라 가지고 특별히 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도 징계 위 회부되는 그 통보장을 받고 나서 내가 쓴 글을 보니까 납득이 가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거일 그러실 수도 수도 있으니까 있죠. 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별로 지금 이 글만 봐가지고는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돌아갈지 이거 핑계로 해가지고 그 반이재명 스탠스에 이제 당원들 다 쳐내는 구실로 삼아가지고 그쪽 사람들만 다 쳐내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부터 듭니다. 일단 신뢰가 없으니까 네. 당에 대한.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탈북자 아니지 그 공무원 한 사람 네, 그 휴전서를 넘어가시다가 예, 그 바다를 통해서 네네 총에 맞았죠. 네.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공무원이셨고 네. 뭐 근데 이제 그때 무슨 빚이 많아서 뭐 많은 노런 상태였는데 빛이 있었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런 도박 빚이 있어서 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그런 이제 사고를 당했다 이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국방부랑 해경에서 거기에 대한 뭐 증거가 불충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죠. 월북에 대한 이제 증거가 불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월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북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한 그 납득할 만한 또 증거는 제시를 하지를 못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국방위 소속이었던 이제 홍윤포 의원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올랐던 보고들이 이제 그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종합해 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이제 보고를 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당시에 발표를 할 때는 물론 유족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뭐 멀쩡하게 공무원하던 사람이 왜 북한 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악의적으로 보면은 뭐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들 산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월북하는 모양새가 되면 산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질 않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다 배제를 하더라도 당시에 월북으로 그러니까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는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아니더라라고 이렇게 거의 단정해가지고 말하면서 뭐 사과 비슷하게 해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왜 아닌지에 대한 그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월북하로 추정된다고 말할 때 제시했던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거에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발표를 뚝딱 해버린 거니까 이거는 참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국방부랑 해경에서도 좀 대통령의 의중을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렇죠. 그래 보이는 네. 모양새입니다. 네. 뭐 굳이 이거를 왜 그러니까 문제 삼는지 말씀대로 뭐 반박할 수 있는 초반에 알려진 그 도박 빚이 있어서 월북을 하려다가 총에 맞은 것이다라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갖춰진 다음에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냥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국가기관이 갑자기 이 내용을 뒤바꾼 거라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뒤바꾼 것이라서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뒤바꾸려면은 이상합니다. 굉장히 엄밀한 근거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유족을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족이 원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유족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진실을
밝히는 게 다 가장 유족에 대한 유족을 존중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유족을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발표해놓고 믿으라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어떻게 제시했던 근거들을 유족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심정까지는 헤아릴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말을 던져주고 이걸 믿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사람을 뭘로 보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유족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이어서 이제 뭐 이번 주 이재명 수사 관련해 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뭐 지금 최대 이제 이재명 주변까지 해가지고 8개 정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 선거법 위반 의혹, 선거비 대납 의혹, 요걸 이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법인카드, 백현동 특히 이건 그 옹벽 아파트 그거고, 그다음에 10층이 넘는 엄청난 높이의 옹벽. 그다음에 이제 성남 FC 후원금 요거랑 또 이제 2개가 돼 있는데 이동호 도박 및 성매매.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네, 합숙소. 이게 바로 그 이재명 옆집이죠. 네. 그거 말고도 130 몇 개 있다는 그 뭐 합숙소. 여러 개 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필 이재명이 옆집에 있었다. 자, 이 중에 이제 최소한 4건 이상은 이제 소장에 보면 피의자가 이재명으로 명시돼 있고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이미 이 소장에 이재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대요. 그런데 당시에 검찰이 이 기자들한테 이 공소장을 공개를 안 했대. 아. 그러니까 정치짓을 한 거야 말하자면. 그때 대선 국면이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게 보면 이 관련한 수사들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성남시 쪽 관련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사들을 보면은 그 강제 수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뭐 수사면 원래 다 강제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제 수사라는 용어는 어떨 때 썼냐면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시행하는 게 강제 수사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상당히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중하게 보는 건 좋은데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하려면 진작에 하든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러니까 선거를 굉장히 의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정치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고 검찰이고 정치질 다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 쥐고 있으면은 그게 누구든 간에 그걸로 정치질을 하고 싶어요. 그 수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질을 하면은 자기 조직한테 유리한 것들을 하나라도 더 뽑아낼 가능성이 생기니까 기회가 생기니까. 그러니 그 애초에 뭐 정치 검찰이니까 정치 검찰을 두고 뭐 경찰한테 수사권을 줘야 되는데 이 소리는 참 얼척없던 소리였던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이건 진짜 나가려고 하다가 봐가지고 봤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깐 짚고 갈 건데 이건 이제 국무님 충청 17일 어제죠 이제 기고문입니다. 최한욱 직설 민주당 대선 지선 패배의 진짜 원인은이라는 글인데 뭐 이제 대선 패배 원인이 결국은 대통령님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야. 이유가 이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게 누구냐? 그래서 이제 뭐 양정철이 윤석열이랑 친했다고 하는데 양정철도 공범이고 그다음에 뭐 당시에 이낙연 총리님부터 해가지고 뭐 그 친문 의원들 다 공범이고 수박들 네. 수박들이 공범이고 다 공범이고 뭐 그다음에 5년 동안 계속 개혁에 발목만 잡아서 다 뭐 공범이네 뭐 이 사람이 되게 웃겨요. 저도 이렇게 오면서 뭐 봤는데 네. 대선 패배의 원인이 네. 윤석열이래. 네. 윤석열이 때문에 진 거래. 네. 이거부터가 이게 첫 단추부터 엉뚱하게 꽂은 거죠. 자, 그러니까 몇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홍준표였으면 이겼을까? 글쎄요. 홍준표라고 해도 뭐 이겼겠습니까? 홍준표면 전 더 크게 처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 지난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었다는 걸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까먹은 건지 아니면 아닌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비호감 대선에서 더 비호감이 큰 이재명이 진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이재명이지. 자, 이 사람 논리들 한번 해봅시다. 그래 윤석열이 원인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대통령님이 원인이 아니지. 윤석열 부모님이 원인이지. 맞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방식으로 하면 해결책은 저기 터미네이터한테 보내가지고 죽이면 돼. 윤석열 부모님. 돈이 너무 많이 들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진짜 욕을 어디서 이런 거를
보면은 직함도 자유기구가 시민 칼럼니스트 이렇게 붙여놨는데 시민 칼럼니스트. 제가 이런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 농객이라는 농객이라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 그 순백수 새끼들이거든. 뭐 농객 예전에 농객 정치 그러고 뭐 참여정부 시절 때 그때 서프라이즈에 글 쓰던 사람들 뭐 그중에 저희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칼잡이라고도 했었죠 네. 그때. 저는 농객이라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이 보면 이딴 식으로 대단한 글을 쓰는 인간이 한 80-90%가 되는 데다가 보면은 농객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까지 일관성 지키는 사람 얼마나 될 것이며 뭐 차라리 진중권이 차라리 나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기서는 자기 일관성을 배설하는 적은 없거든요. 뭐 사적인 케이스 몇 번을 제외하고는 진중권도 완벽하지는 않고 네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농객이라고 자칭하는 인간들에 비하면 훨씬 낫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어디서 이런 똥멍청이 글을 자유기구를 앞두고 지면까지 할애해가지고 올려주는지 굿모닝 충청 수준 참. 굿모닝 충청이 네. 그 정문영 기자죠. 네. 그 사람의 1인 언론사라는 그런 얘기도 얼핏 있더라고요.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아니고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네, 아. 기자 몇 명 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참 아무튼 이런 똥멍청한 글까지 실어주는 거 보니까 이 언론사의 수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뭐 총선 공천을 양정철이 주도를 해가지고 민주당이 수박꽃이 만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이해찬 뭐했어? 그리고 아니 처음에 그 열린민주당에서 넘어온 애들 빼고 처음에는 공천 어디서 받았는데 수박꽃만 보여 왜? 아 참 수박 몇 명이나 했다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문파 그다음에 이제 당권파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님 지지 세력이 당권파였다고 지금 이 양반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럼 뭐 저 이해찬까지 포함시키면은 모르겠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이재명을 키워준 게 이해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의견에 한 가지는 동의할 수 있어. 이해찬이 원흉이다라고 당권파라고 해서 이해찬. 근데 이해찬은 뺐어. 이해찬 빼고 양정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양정철이 이제 윤석열이랑 가까우니까 가까웠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김어준도 원흉이에요. 뭐 그렇죠. 뭐 주진우도 원흉이고. 주진우도 원흉이고 그리고 양정철도 원흉이야. 이해찬도 원흉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렇죠. 사람이 많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찬이 원흉이다. 김어준이 원흉이다. 양정철도 원흉이다. 왜냐하면 양정철을 사실상 이재명을 대선판으로 끌어들인 것도 양정철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2017년부터 이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말을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들이 원흉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거기까지는. 이재명을 끌어들인 게 걔네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은 애초에 이 주장 자체가 얼척 없다. 뭐 터미네이터 보내야 될 소리를 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네. 얘기하고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핫바지 비대위를 뮨파가 배후 조정을 해가지고 쌍팔년도식 정무감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비대위를 이재명이 만들었지. 비대위원장 박지현을 누가 그럼 뭐 꽂았는데. 이재명도 그럼 조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전화질 그놈의 비대위에 맨날 전화질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지령을 내렸는지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재명이 다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도 결국 면파들한테 초정당했다는 소리잖아. 이 사람 얘기는. 그럼 뭐 그렇게 되네요. 이재명 존나 무능한 새끼 아니야? 면파들한테 초정이나 당하고? 무능하죠. 화천대유한테 도장 다 찍어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대장동 이 사람 개발하고.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도 무능한데 왜 이재명을 빨고 있어? 그 무능한 새끼를 조정이나 당하는 새끼를 왜 빨고 있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무슨 신임인 칼럼니스트니까. 이게 뭐, 아이씨 나도 칼럼니스트 하겠다. 우리가 발로 써도 이거보다 낫겠다 진짜. 한심합니다. 네, 한심합니다. 예. 짜증 납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하죠. 워낙 한심하니까 이 정도 하고. 네, 이번 주 이제 현안들을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이제 한번 얘기해볼게. 이제 물가 상승 이야기들이 이제 지난주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네네. 금리 상승이랑 이제 연관지어가지고. 네, 이게 물가가 이제 오르면 미국도 그렇고, 물가가 올라서 그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가계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이제 경제 성장 동력을 네.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련된 거는 일단은 제일 믿을 만한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곳이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이제 기준금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제 5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의 이제 요인을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해외 요인으로는 그 국제 유가가 높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유가, 곡물 가격 둘 다 이제 전쟁 여파죠. 네. 사실은 그 애초에 침략 전쟁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그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를 관통해가지고 흑해로 나가는 그쪽 라인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그게 이제 그 부동항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이제 중동으로 가는 즉 그 육로로 중동으로 통하는 길을 뚫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이제 중동 쪽에 어떤 영향력을 넓히려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동 쪽에 이제 어떤 세력 구도에 상당히 이제 중심축 역할을 했었는데 그 구도를 깨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끼치니까 유가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곡물은 사실 우크라이나 자체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곡물 가격도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환율 이것도 뭐 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코로나 때 그때 그 딴 거 떠나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돈 푸는 거 보고 끝나고 그렇죠. 나면 이제 환율 뜰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이제 계속 꾸준히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네. 게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빅스텝이라고 해가지고 네. 0.5%였나 0.75% 15%. 예, 0.75% 굉장히 크게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지금 1달러당 한 1,300원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죠. 한번 1,300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최근에 1,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또 유가가 그렇죠. 예, 유가 올라가죠. 우리 석유를 수입할 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국내 요인으로 보면은 이 GDP 갭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질 GDP에서 잠재 GDP 성장률을 뺀 겁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 중에 플러스로 될 거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약간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잠재 GDP 성장률이라는 게 GDP가 성장하는데 성장 기대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장 기대치이기도 한데 이게 물가 상승은 거의 안 일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성장 이게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딱 그만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안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GDP 갭률이 플러스가 되면은 약간의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끼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실질 GDP라는 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물가가 오르면은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총 생산량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숫자가 그렇죠. 뛰는 거니까 네. 물건값이 올라서 숫자가 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이제 이걸 과성장이라고 말하기는 뭐 이건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네, 그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제 4월 이후에 3%대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물가가 오를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3%대에 진입했다는 거 이게 그러면은 뭔가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비슷하고 간단한 예가 이제 사재기죠, 사재기. 그래서 뭐 우리 뭐 마스크가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마스크를 사러 막 미리 쟁여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마스크를 찾게 되면은 마스크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도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보복 소비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제 방역 끝나면서 그렇죠,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전문가는커녕 이 관련한 학문도 공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최근에
추경을 거하게 한번 풀었죠. 네. 약 60조 정도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추경과 물가 상승의 연관성 조금 한번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중에서 이런 내용 이제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추경하고 통화량 변동의 관계를 살펴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이 물가 상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니까요. 네. 과연 그럼 추경이 이 통화량 변동이랑 얼마나 관계가 있냐 이걸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추경을 발행을 하면은 일단은 통화량 자체는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합니다. 돈을 왜 추가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세금으로 시중에서 돈을 갖고 온 거를 다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량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다가 국채를 팔고 그러면은 그 국채를 사가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네. 다시 푸는 거니까 일단 통화량의 광의 통화의 변동은 이제 없다고 합니다. 네. 없긴 한데 그렇다고 뭐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전혀 작용을 안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중에서 돈을 풀어올 때 약간 시중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여 있는 그런 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돈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 돌고 있던 돈이 움직이는 효과가 생겨서 그래서 움직이는 통화량은 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돈 자체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네, 돈의 흐름은 변한다. 돈의 흐름은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고여있는 돈들을 뽑아다가 말하자면 돈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더 던져가지고 돈을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이제 정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경우냐? 네. 한국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경우에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최백원이죠. 최백원. 이재명, 최백은이죠. 그러니까 아주 인플레이션을 그냥 아니 최백원은 뭐 이렇게 뭐 국채를 매입한다 그 소리도 안 했잖아. 그냥 돈 찍어내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 돈 찍어내려면 국채 사가지고 찍어내면 된다 그랬어요. 아니 뭐 돈 그런 거 없어도 돈 찍어낼 때 최백원 말대로 국채 살 필요도 없어. 그냥 찍어내면 돼. 그냥 저기 뭐야 아니면은 그 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에 수표 용지 이만큼 싸고 대통령이 수표에다가 백지 수표에다가 금액 써가지고 막 뿌리면 돼. 그래도 돼. 그래도 상관없어. 최백원 말대로 상관없어. 그래도 되는 거야. 예, 하여튼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연 30조, 100조씩 뭐 기본소득 뿌리려고 했었는데. 아니 한 사람한테 한 1억씩 줘도 된다니까. 최백원 말대로면. 그 왜 쪼잔하게 100만 원씩 준다 그러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세계관이면 1억씩 줘도 된다니까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추경 자체가 크게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려면은 일단 규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거는 이제 규모가 제법 컸어요. 60조면 네, 60조 한 번에 네. 좀 크게 사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추경을 뭐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어땠나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은 추경이 어떻게 60조가 되냐? 일단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보조가 거기에 약 30조 가까이 네.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방역 보강에 7조, 네. 그다음에 민생 물가 안정이 2조, 네. 그다음에 예비비 보강이 1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이전 지출,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뭐 교부금 줘야 되는 게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23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규모는 좀 크지만 일단 특정 계층에게 집중된 지원이라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년도에 추가 세수가 있었다고 하죠. 네. 상당 부분 그런 추가 세수를 이용한 네. 추경이었고, 그래서 물가 상승 요인이 막 크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조금 뭐 물가 상승 부담은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추가 세수를 이용했으니까는 뭐 그 정부 부채가 늘어날 일은 일단 없을 것이고. 네. 네. 그래서 그럭저럭 뭐 무난한 추경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물가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사실 물가는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일단 그 해외 요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분간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도 어쩔 수 없이 인상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미국보다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여유는 있는 상황 아닐까. 이 여유가 있다는 건 이제 기준금리를 좀 더 안 올리고 버티는 게 아니라 미국이 최근에 한 것처럼 어떤 빅스텝으로 크게 올릴 일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도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상의 폭이 너무 크면 이게 물가를 잡는데 기준금리가 올린다고 바로바로 물가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다들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를 손대는 거는 상당히 직접적인 타격이 가죠. 많은 사람들한테. 네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이자 부담이라던가 어떤 성장 동력 그런 것 때문에 성장 동력을 막는 효과는 빨리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뭐 물가 상승이 이제 대외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대외 요인은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과는 또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는 일은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나?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 기재부 최신 보도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 거시 경제 회의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장까지 네. 참석을 해서 이제 금융과 경제 관련한 그 자,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죠. 이재명이나 그 지지자식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못 피하죠, 못 피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서는 일단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서로 이제 인식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각 기관이 모두 총력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물가 안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을 일단 제 1순위로 할 거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나 외환 시장 이런 금융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금융 기관이나 금융 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 그다음에 취약한 연결고리 등을 집중 점검해서 이렇게 막 도미노처럼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스크 사전 예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쉬운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최근에 꼭 뭐 경제 관련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하는데 좀 메시지가 정돈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이제 뭐 성장으로 커버한다 뭐 이런 소리 네.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정부는 기업이다.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니더라도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행동이나 아니면 이제 뭐 발언들에서 좀 신뢰성을 점점 잃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만큼 또 위험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부 자체를 신뢰를 하지 않아 버리면은 네. 완전 제멋대로 놀아버린단 말입니다. 그 지금 이제 보면은 정권 들어선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한 500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네. 3천에서 3천까지가 문재인 정부때 3천까지 갔다가 지금 2,600, 2,500대로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원 밑으로도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어떤 단순히 불황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 신뢰도랑 저는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이 대외적으로도 그다지 이제 그 좋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못 주고 있다는 소리고. 근데 뭐 이제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거 뭐 미국도 뭐 한참 떨어지긴 하니까 뭐 이제 그리고 그 해외 자금이라고 하죠. 해외 그 자금 영향이 좀 크죠. 주식 시장이.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코로나 시국 때도 우리나라 주가가 방어가 되는 정도 안에 계속 주가가 뛰었다는 거는 해외 자금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됐다는 소리인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정부가 그만큼 대외적인 공신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특히 방역 같은 걸로 방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방역에 대해서 제일 높게 평가한 부분 중에 하나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이만큼 이 수준으로까지 방역을 해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그걸로 되게 이제 높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제 방역 하나의 평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투명성이라는 거는 국가 전체의 공신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국가 이미지가 되게 상승했고 그게 주가 방어나 혹은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3천을 뚫은 게 그 코로나 시국 때 3천을 뚫었잖아요. 네. 사실 그때 이제 좀 자산 인플레적인 느낌도 있긴 있었거든요. 자산 인플레적인 그런 인플레적인 그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돌긴 했었는데 그 자금이 한국으로 특별히 유입됐다는 거는 그 당시에 한국이 그만큼 뭐 투자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국가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눈 번 돈이 돈 집어넣을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근데 다른 나라들이 다 코로나 시국 때 그러면 그렇게 다 주식시장에 뛰고 호황이 있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 뭐 일단 미국은 호황이었죠. 미국이야 뭐 지들 돈 잔치하고 있는데 호황이 아닐 수가 없고. 그때 이제 뭐 엄청 저금리였으니까 네. 미국도 제로 금리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른 게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있었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뭐 잘했으니까 그만큼 오르는 것이다. 네. 뭐 그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그리고 이제 말씀이고. 그 윤석열 정부 어떤 섬세한 발언 여기 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대국민 메시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지난주에 북한 방사포 쏘고 나가지고 12시간 뒤에나 이제 그걸 네, 네. 공개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상황이 그러면은 아니면 그 이제 그 어떤 괜히 이제 뭐 별것도 아니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 방사포 쏘는 것 자체는 북한 자체적인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소리 내서 뭐 막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뭐 그렇게 충분히 이제 그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의 12시간이나 지난 다음에나 이제 어떤 그런 핑계를 대가면서 발표했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정말 위기 상황을 안 했던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지게 만드니까 그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여지게 하느냐 그건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예. 뭐 극장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미리 짜여진 행사니까 행사 뭐 당일날 갑자기 극장 가자 그러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며칠 전부터 조율했을 거고 행사를 다 일정을 잡았을 거고 네. 끝나고 나서 실제로 배우들하고 만찬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북한 방사포 쏘는 게 있던 그게 뭐 기존에 있던 행사를 미루고 막 뛰어가서 대책을 세워야 할 만큼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신뢰감 있게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는 실패를 했다. 뭐 그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저런 좀 이렇게 갈짓장보는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들과 네.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좀 네.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서 네. 뭐 말을 좀 바꾸거나 네.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말을 바꾸면 되는데 네. 뭐 그런 얘기 한 거 없는 것 마냥 아니면 그냥 조용히 뭐 좀 뭉개고 가거나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한단 말이죠. 뭐 저기 김건희 의전 관련해 가지고 네네. 그 이제 뭐 의전실 제2 부속실 없앤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만드네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 관련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른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런 소리들이 사실은 어떤 이 물가 불안에 또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저거 정부 조꾸라진데 어떻게 믿겠나 싶으니까 그렇죠. 물가 대응 못할 것 같다. 불안하면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확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추경이 물가 상승의 요인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추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서 물가를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유가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유가가 상승하면은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부들은 처음에 어떻게 되어가냐면은 유류세를 낮춥니다. 네. 유류세를 낮춰가지고 어떻게든 기존 유가에서 최대한 상승폭을 줄이려고 그 유류세로 커버를 치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유류세를 낮추려면 정부가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유류세가 낮춰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다요 지금?
그 이루스에 낮춰가지고 하는 거 했는데도 지금 다시 이제 오른 그러니까 거니까. 그 여력을 애초에 이제 그 기재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여력을 만들려고 했던 것 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는 코로나 시국 들어오면서부터 뻔히 보였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날지 모른다 그 얘기 나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유가 변동이 있을 거라 그런 식으로 미리 예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일반인들도 하는데 정치하는 인간들이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무능한 거고 그 상황에서 뭐 기재부 돈 풀려고 지랄을 하질 않나. 지금 와가지고 또 민주당은 그 추가 세수 기재부에서 제대로 예측 못했다고 뭐 조사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측은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다고. 그 추가 세수분 제대로 예측 못한 거여서 진상 조사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니들이 조사 받아야 돼 이 새끼들아. 이거 지금 코로나 시국 끝나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렇게 오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얼어질 거라는 거 정치하는 새끼들이 몰랐다 그러면 니들은 다 나가 뒤져야 돼 이 새끼들아. 그래놓고 누구를 진상 조사를 해? 니들이 진상조사 받아야 될 새끼들이야. 홍남기 부총리는 그때 정말 그 욕 먹어가면서 그 개지랄 들어가면서 이 상황을 생각하고 끝까지 돈 아끼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거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안 쓴 것도 아니잖아. 안 쓴 것도 아니고. 응? 쓸 만큼 썼잖아요. 그거 진짜 그 새끼들 하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우리 진짜 지금 줬댔어요. 그때 재난지원금 다 그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뿌리고 그랬어봐. 어떻게 됐겠나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진상조사한다는 거야 대체 민주당이. 개새끼들 진짜. 니들이 나가 뒤져야 돼 이 새끼들아. 오늘 이상한 데서 이제 스위치 국민의 출정은 가짜는데. 그거는 가짜는데 민주당은 가짜치는 않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갑자기 속 터지네. 승질 나죠 아주. 뭐 적반하장도 뭐 정도껏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조사를 합니까? 이건 진짜 거의 이순신 원균에 빗대서 해볼 만한 소리예요. 나라 네. 이순신이 나라 구하는데 원균이 진짜 이 민주당 이 무능하다 못해 비열한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될지. 에휴. 참. 네. 에휴. 네, 그래서 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좀 불안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정부는 이 조직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 신뢰성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리자면 네네. 그 사실 그 기재부랑 뭐 금융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어떤 대책을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그 새로운 거 없고 문재인 정부 때 그 관료들 똑같은 소리를 했을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런데 이제 신뢰의 문제죠.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래 좀 믿고 안심하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거는 뭐 영 못 믿어온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면은 불안하니까 사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른단 말입니다. 사재기 네.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저는 귀찮아서 못합니다. 지금 놔둔 데도 없고. 네. 하여튼 이게 좀 지나치게 우려하시는 윤석열 정부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든 살아가죠. 뭐 굳이 뭐 말을 좀 보태봤고요. 네. 네. 어쨌든 좀 대통령이 좀 잘해야죠. 좀 그 메시지는 형편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세심함 그게 디테일이잖아요 사실. 네네. 디테일이고 태도인데 윤석열은 둘 다 갖추지를 못했다. 근데 그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재명 아닌가로 만족해야지. 그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뭔가 하는 이재명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윤석열이 낫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니까 또 뻘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거 능력이죠.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제 6월 11일 날 그 SNS에 이제 장문의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제목이 이제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집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지선 마치고 이제 뭐 의원회관 사무실에 돌아보니까 복합기가 고장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개딸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시커먼 배경에 흰색 글씨로 팩스 보내기 운동을 했었거든요. 잉크가 엄청 들어가니까 시커먼 배경에 흰색 글씨니까 토너 장난 아니겠네, 네, 진짜. 그래서 이제 토너가 다 빠져가지고 복합기에서 고장 이렇게 작동을 멈춘 거예요. 그 내용들이 보면 뭐 수박들 다 죽어라, 이낙연과 수박들 민주당에서 나가라, 이거 이제 순화시킨 거고, 뭐 꺼져라, 뭐 되게 이제 심한 그런 표현들을 이제 그 팩스를 보냈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또 몇 주 동안 이제 뭐 전화랑 블로그 댓글로 계속 이제 왜 울면서 언론개혁 반대했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왔다고 해요 윤영찬 의원한테. 그 이수진 때문에. 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만 이제 이수진이 그 유튜브 나와가지고 예, 뭐 어디 나가가지고. 네, 울면서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 윤영찬이라고 찝지 않고 청와대 출신 의원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청와대 출신 의원이 말 다 했네. 울면서 언론 의사를 달라며 언론 개혁을 반대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유영찬이네. 그렇죠. 또 유영찬밖에 없죠. 누가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이라고 칩시다 이게. 사실이라고 저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지 이건 할 수 있는 소리거든요. 이수진 녹취해놨어. 화면에 우는 거 녹음이라도 했어 아니면 녹화라도 했어? 안 했으면은 설령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쳐도 이거 말하면 이거 사실 걸면 걸립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혹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둘 다 걸리는 거예요. 어느 뭐 사실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은 걸리는 거예요 100%. 뭐씨 유튜브 요즘 이수진이 유튜브 여기저기 엄청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얼굴 도장 찍고 다닌다고 하는데 맨정신 갖춘 상태로 씨부리고 다니길 바래 이수진 씨. 아니 뭐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뭐 인지도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봐야 응? 국회에서 TV 한번 딱 나오면은 이미지 확 깎이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나경원이랑 붙어가지고 나경원한테 처벌리고 아주 매국노 소리 들었으면 좋겠네. 근데 처벌리면 또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또 징징대겠지. 나경원을 참 이수진이 살려주게 생겼으니.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이낙연 대표 그 미국으로 가신 이후에 이제 또 이 가짜 뉴스가 엄청 이제 기승을 부렸죠 한동안. 네네. 그 저희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했었지 잠깐 그 뭐 워싱턴 대학교에 그 유학 가는데 무슨 이제 무슨 커넥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단한 소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 대표님 옷 색깔 가지고 이만희랑 신천지라고. 그 녹색 연 대표님이 이제 그 색깔을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만희는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교주 컬러는 흰색이에요. 메인 컬러는 흰색이에요. 근데 흰색이구나. 걔가 뭐 저기 사복 입고 여기저기 나가서 이상 행사들 많이 흰색? 네. 흰색 하니까 우리가 엮고 싶네. 네. 흰색이라고 네. 하니까. 메인 컬러는 그 교주로서 이제 그 종교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때는 흰색을 주로 입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빨간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다 입어요. 다 있는데 굳이 녹색 입은 사진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이낙연 대표랑 색깔 같다고 그지를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뭐 하도 이제 그 열받으시니까 지선 때 뭐 했냐 이거 이제 하도 이 소리를 하니까 윤익선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연 대표님 이제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자마자 주말 포함해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최소 7, 8개의 일정으로 네. 전국을 순회했다. 매일 하루에 7, 8개. 네. 당시에 일정. 이제 보면 문파분들 많이들 그 연 대표님 유세장마다 네. 나오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열성적인 분들은 뭐 지방에 따라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진짜로. 그 정도는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근데 있었어요. 그 하루 동선이 그 행사 그 하루 오늘 이제 일정표라고 나눈 거 보면 진짜로 하루에 뭐 서너 개, 그 7, 8개 그러니까 최소 7, 8개라고 하는 거는 그 집중 요새 연설하고 그다음 또 돌아다니면서 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포스트 잡힌 것도 보면 하루에 한 서너 개가 된다고요. 어디 머무르면서 연설한다는 게. 네. 엄청 빡셌다고. 거기다가 이제 보면 윤영찬 의원이 이제 성남에만 그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 연 대표님 일정을 잡는 위치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영찬 의원이 성남 출신이니까 성남 지역구니까 성남에 이제 지원 유세 일정을 하루를 잡았더니만은 연 대표님이 윤영찬 의원한테 당신마저 나한테 왜 이러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분석까지 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농담 삼아서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으로 쌓아올린 위태한성은 결국 자신을 향해 무너지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라고 이제 글을 맺었어요. 이미 뭐 다 무너졌죠. 이제 그 깔려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수진. 뭐 이수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재명이 그렇죠. 네. 근데 이수진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쌉소리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개소리를 다 했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그 지금 그 트위터 쉬시고 계신 소라님 트위터리아 소라님이 이제 그 윤곽표님을 통해 가지고 글을 하나 게시를 하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선택된 이유는 시대 정신을 갖추고 나서이고 그 시대 정신은 뭐냐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그 불평등 해소 방안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그렇게 이제
이수진이 이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북유럽이 기본소득으로 탄탄하게 지탱이 되어 출산율도 높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유럽 출산율 그렇게 안 높을 텐데. 아니 뭐 출산율 줄고 북유럽 기본소득 하는 나라가 없어. 어디서 지금 구라를 풀고 있어. 구라가 아니라 자기 무식 자랑. 네. 무식 자랑을 했어. 기본소득 실험했다가 다 해보고 이거 답 없다 그러고 접었다니까. 도대체 뭐 이러니 걱정 안 될 수가 없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북유럽 타령도 이제 접어야 되는 게 북유럽 복지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단편적으로만 봐서 그런 거고 실상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은 그게 과연 답인가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 체계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연간 45만 원이면은 모든 질환이 다 공짜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스웨덴 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보험을 들어요. 의료보험을. 왜 들고 갔습니까? 뭔가 이 불충분하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다 보장을 해준다고 체계를 잡아놨는데 그랬더니만은 보험으로 진료 가능한 병원을 가잖아요. 대기 시간이 장난이 아니게 길어요. 그렇죠. 진료를 그렇죠. 못 받는 수준이에요. 예. 감기 같은 건 진료도 못 받아. 중병 걸려도 떼놓쳐가지고 죽을 수준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요. 며칠 그래. 기다려야 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사보험을 들어가지고 사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가지 않으면은 제때 진료를 못 받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스웨덴의 의료복지 현실입니다. 근데 그 의료복지를 좀 하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제대로 굴러가자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스웨덴이 코로나 초창기에 그 자연 방역을 그렇죠. 했잖아요. 아예 그냥 포기를 했죠. 예. 거기다가 스웨덴이 뭐 빈부격차 없는 것 같아. 빈부격차 더 심해. 여기도 지금 한 경제 그 전체 수익의 한 70% 이상은 재벌들이 주고 있어요. 몇 개의 재벌들이. 예. 거기가 돈 많이 내거든요. 네. 뭐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가문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연관없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사부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도 만들고 네네네. 전투기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부도 그렇고 뭐 에릭슨이나 뭐 그런 회사들 아무튼 몇 개의 대기업들을 가문 하나고 쥐고 있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북유럽도 실상을 봐. 그 단순히 체계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도표 말고 그 나라에서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따져보면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이상향으로 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으니 무슨 북유럽이 무슨 기본소득으로 이 사람아 진짜로 그 수준 현피 뜨고 싶다. 아우. 무슨 우연 시간에 돼가지고 쌉소리만 하고 다니고 청문회 갔더니만 뭐 망신이나 당하고 아우 이런 이렇게 실력 없는 거를 무슨 자 이제 이 윤영철은 이렇게 글을 썼더니만 이제 백종선이 이제 또 출연했어요 이 글에. 예, 이제 예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비서를 했던 네. 그 백종선입니다. 뭐 이제 지난주에 이원호 같은 뭐 뒤질래 그런 소리를 했었죠. 한 대 맞자 네. 뭐 이런 네. 소리 했고. 그러고 이제 이번 주에도 보면 이제 6월 11일 날부터 이제 11일, 12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댓글을 달았는데 11일 날은 뭐 이제 상고 출신 노무현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민주 보수 집단의 행태는 2022년 검정고시 출신 이재명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서울대 카르텔이 어쩌고 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재명 검정고시라고 무시한 사람 있습니까? 검정고시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도. 이재명 본인이 하고 다녔지. 본인이 뭐 네. 자기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네. 뭐 소년공 뭐 지입으로 떠들고 다녔지 뭐. 이재명 학벌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아니 중앙대 나와서 변호사인데 네.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렇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기 변호사 초창기 때 보니까 10억인가 주식에 태우고 그랬더만. 맞아요. 엄청 잘 나갔더만 2000년대 초반에. 무슨 뭐 선민의식 4대의식 얘도 아무 말이야 아무 말. 그리고 또 12일 날 또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뭐 제발 뒤로 돌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실드 정치에 올인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뭐 어쩌저쩌 그러고 나서 이제 후진 정치하지 마시고 거기에 빳빳이는 정치하지 마세요. 나중에 됩니다. 그럼 좆됩니다.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딴 소리나 달았다가 갑자기 13일 날 돌연 사과문을 따로 게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사과문이. 글투가 좀 지문이 다르다. 예. 이 글의 지문이 도저히 백종선 같지 않아 보인다. 아니요. 백종선 같지 않아 보이는 게 앞문장이라 그러니까
이 11월 12일 날 쓴 그 댓글들이랑 예. 이 13일 날 발표한 사과문이랑 좀 느낌이 다른데 13일 날 쓴 게 왠지 백종선이 쓴 거고 11월 12일 날은 딴 사람이 쓴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럴 수도 백종선 있- 계정을 빌려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네. 13일 날 사과문 보면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점점점점 미안합니다. 점점점 이 말줄임표를 계속 써요. 마침표로 안 끝나 문장이. 그러면서 제가 쓴 글이니 제가 직접 사과드린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뭔 소리냐. 네, 그렇죠. 네. 백종선 글 썼을 때 그거 붙잡아서 이재명대로 사과하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저 새끼가 이재명 따까리라는 소리를 했어도 이재명한테 백종선이 이딴 글 쓰고 다니는데 네가 사과해라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뭐 내가 쓴 거니까 내가 직접 사과한 게 맞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재명한테 큰 피해를 들어가지고 연락도 한번 못 드리고 지내고 있다니까 이재명하고 연락 끊어졌다 그런 소리도 하는데 그거 아무도 안 물어봤어. 근데 사고 치고 나서 이재명 차 끌고 다녔다는 그런 증언들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런 네. 얘기가 있죠. 네. 그 언제야? 그 이재명이 그 어쨌든 그 외부 행사에 있다가 그 뭐야 코로나 방역회의 한다고 뭐 중간에 그 올라가는 사진 뭐 네. 차에서 도시락 까먹는다고 네네네네. 그때 옆에서 운전하던 게 백종선이었다는 이런 얘기가 네네. 있죠. 뭐 수행하는 것 같더만 그리고 동생이랑 뭐 마누라였나 뭐 재수 씨였나 아무튼 다 뭐 성남시청에 들어가 있고 그랬잖아. 그렇죠. 백종선 잘렸을 때. 네. 아무튼 좀 백종선 씨 영화라고 살려니까 힘들어. 아우. 아까 했잖아. 넘어가요. 백종선은 씨 이게 무슨 양아치도 아니 양아치 뭐 정치 깡패 좀 그런 느낌이 강하죠. 백종선 씨한테는. 네. 이 사람이 그 이재선 씨한테 했던 거 하면은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족같아도 이 백종선 같은 인간이 청와대 안 들어간 거 생각, 청와대 들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딥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또 네. 하나 더 보탤 수도 있네요. 네. 이게 들어갔으면 들려면 또 청와대에서 한 자리 차고 앉아가지고 또 개소리하고 다녔을 거라고. 자, 이제 이어서 홍영표 의원은 이제 6월 11일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이제 출연해서 그 지금 이제 당 내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만한 평가가 될 것이다. 누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선거 평가고 이재명을 뺀 평가는 우려된다. 뭐 성역 없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보면은 계속 이재명 제끼고 저쪽 애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이재명을 네. 어떻게든 제외하고 책임 평가를 하겠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책임이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게 이재명을 제끼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타기 맞죠.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모두의 잘못이 너는 뭘 잘못했고 너는 뭘 잘못했고 너는 뭘 잘못했고 근데 그중에서 그 제일 큰 잘못을 한 것은 누구다? 라고 찍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모두가 다 똑같이 잘못했다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은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은 덜 잘못한 사람은 씨발 내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싶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잘못을 한 사람은 씨발 내가 사고 크게 쳐도 대충 넘어가지네 이렇게 되니까 개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도 뭐 개선을 할 그 의지를 못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두가 잘못이다라고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려면 디테일하게 하라고 다 찍어가지고 뭐 민주당 의원들 전원 쭉 명단 쭉 적어놓고 누구는 뭘 잘못했다, 누구는 뭘 잘못했다, 누구는 뭘 잘못했다 쭉 적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큰 잘못은 이 잘못이고 이 잘못이고 이 잘못이고 랭킹까지 매겨보러 가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모두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러니까 우리 모두 잘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할 것이고 모두의 잘못이라고 퉁치고 갈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안 고쳤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럼요. 차라리 그냥 수박 탓이라고 하던가. 네. 그런 개소리라도 하던가. 모두의 잘못이 제일 나빠. 좀 수박 탓이라고들 하고 있죠. 네. 아까 구문의 중청의 그 이상한 얼마나 웃겨.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키베 때도 그냥 5분 안에 발일 수준의 글 빨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칼럼니스트야. 아유 씨. 백수지 백수. 아직 글 쓴답시고 그러고 어디서 빌어먹고 사는 인간이지 뭐 보나마나. 그거 써가지고 얼마나 받는지 참 궁금하네. 아니 어디서 행사하고 다니겠지 뭐. 나 신문에 칼럼도 쓰는 사람이네 그러고 뭐.
자, 이어서 그 토론의 무산 요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윤카피님이랑 그 윤카피님이랑 그 백광현 총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원래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평일 낮에 이제 아니다 이번 다음 주 방송 나가는 시간이면 아무튼 이제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뭐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아무튼간에 네, 평일에 한다 그랬었죠. 평일 네. 평일 낮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 뭐 의원회관 빌려가지고 토론회를 할 것이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출연진으로 확정된 사람은 이제 백광현 총재가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기 윤과피님이 패널로 참석하고 이상희 교수도 패널로 참석하고 그다음에 진중권까지 섭외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 날 도전 취소가 됐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됐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된지는 나와 있지는 그 밝혀진 바는 없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의원회관 빌리려면 의원이 협조했어야 되잖아요. 민주당 의원, 그렇죠. 민주당 의원이 빌려줘야 되잖아. 네. 근데 뭐 그 장소 소리가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몇몇 의원들이 이제 말린 것 같기도 하고, 말하자면 우리 쪽 의원들이 우리 쪽 스탠스의 의원들이 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린 거를 좀 이제 최대한 긍정적인 차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뭐 어떤 유튜브하고 이제 정치권의 결탁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은 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관성을 그렇죠. 위해서. 네네. 다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말하자면 이거 이제 내 뼈를 친 건데 내 살을 내준 건데 그러면 상대방의 뼈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6월 16일 날 엊그저께였죠. 푸른 나무가 사이 보고 새날 예, 푸나죠. 새날 그 진행자죠. 얘가 새날 사장이지 뭐 실질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푸른 나무가 사이 보고 정봉주, 김윤태, 장경태, 박진영, 현근택, 남영희가 출연하는 정당 혁신과 민주당의 과제 민주당 민주화의 방안은이라는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16일 날. 네. 그다음에 어제죠. 17일 날 또 이동영이 사회 보고 정청래, 최강호, 황희도가 출연하는 토크 콘서트가 또 그 국회의장 대의실에서 열렸어요. 이것도 똑같이 비판해야 되는 거야. 그 만약에 우리 토론회, 그러니까 이쪽 편 토론회를 그렇게 이제 무산시키는 의원들이 어떤 유튜브 정치의 결별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막았다고 치면은 이 지금 16일, 17일 날 지금 이 새끼들이 한 것들도 똑같이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는지 안 하는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참 깝깝합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뭐 싸울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말이죠. 네.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뭐 그 민주당에서 자주 단골처럼 등장하는 게 개파 정치에 뭐 없애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실 이 개파라는 게 없애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개파는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개파 정치를 더럽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깨끗하게 해야죠. 예. 그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꼭 그 개파하면은 개파의 1등이 민평년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그 민평년 애들이 막 개파 정치 안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들고 나오면 민평년처럼 개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파라는 것도 뭐 정당 안에 정당처럼 그렇게 이제 아예 개파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나는 개파 등록주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뭐 차라리 투명하게 그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대립되는 사안이 생기면 서로 붙어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렇죠. 예. 그걸로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토론회를 중계를 해가지고 누구 말이 옳은지 당원들이 직접 보고 평가를 하게 하면 되잖아. 뭐 있으면서 뭐 없는 척하고 안 하는 척하고. 뭐 처음에 이 새끼들은 자기들 개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수장이 없다고.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동영이잖아. 아닌가? 이동영인지 최강욱인지 말게 뭡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개파는 아니 수장이 없다고 했던 개파가 아니라는 거는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그러게 말입니다. 뭐 다 똑같이 그냥 우리 모임은 모두가 평등한 모임입니다. 해도 그게 개파지. 그렇죠. 모여가지고 똑같은 소리 내고 그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으러 다니면 그게 개파예요. 대단한 개소리는 닥치시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개파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개파 정치를 더럽게 하지 마라. 할 거면 그렇죠, 대놓고 그렇죠. 깨끗하게 해라. 예. 그리고 제대로 싸워라.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추가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개파 등록자 같은 걸 만들어라. 그래서 등록 안 된 개파질을 하면은 이 새끼들 뭐야 그러고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때려쳐 그렇게 말할 근거로 생겨나 그러면은. 그러네. 좋네. 어둠의 개파 이런 거 만들지 말란 말이야. 왜 그 학교도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생들 그 서클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음성 서클. 찬성을 하니까 음성 서클 만들려고 지도교사 붙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애들 동아리 활동 하면은 좀 사고를 덜 치잖아요. 그런데 좀 뭐 드래곤 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서클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 음성으로 활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개파도 등록을 하라고. 난 당원을 바꿔가지고 개파 등록제 만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면 당원들도 거기 따라가지고 나는 어느 개파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활동하는 거 좀 보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 개파로서 더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자, 그러면 이 개파들 개소리들 한번 보죠. 네, 정청래가 이제 며칠 전에 또 이 페이스북에 엄청 또 장문을 썼어요. 원래 이번 주 인트로 이거 인용해 쓰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또 인용글을 썼는데 이번 주에 쓰면 식상하다 싶어가지고 안 했는데 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이 팬덤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뭐 팬덤의 과격함이 없는 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사실 그 과격함은 아주 일부고 그런 것들은 개선되고 나아질 거다 그러면서 뭐 팬덤 정치 시작이 참여정부 때 이제 노삼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많은 이제 기득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팬덤들이 뭐 그래서 노삼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때 실패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진화한 게 뭐 문파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정청래가. 그러면서 이제 그 정통성이 말하자면 개딸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왜 문파를 언급해? 재수없게. 그러는데 이제 뭐 왜 팬덤을 욕을 하냐? 팬덤 욕하지 마라. 뭐 당신들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정치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그걸 팬덤을 욕하지 말고 나도 팬덤을 갖출 만큼의 실력을 갖춰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그 말은 뭐 정청래 나쁜 말이 아닌데. 청래당이 있다 이거지. 시청래당 뭐 제대로 하나? 뭐 어쨌든 아니 이것도 이제 개파 정치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팬덤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딸들이 너무 개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뭐 이제 그것도 그 뒤에 이제 현근택 이야기도 잠깐 하겠지만은 네. 저쪽 애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최선의 거리는 있어요. 그게 뭐 문파들이 상대적으로 정제된 언어를 썼다. 그다음에 뭐 쌍욕이 아니라 비판을 많이, 그러니까 근거를 들어서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100%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100% 당시에 무자 없지. 그러던 분들 중에 틀림없이 막 험한 말씀하시고 욕도 하시고 그런 분들 있었을 겁니다. 뭐 트위터만 봐도 이 사람들 반응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거 보면은 문파라고 100%다 뭐 클리어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는 씨발 우리도 똑같이 당했는데 뭔 저렇게 지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다만 근데 지금 개딸 현상이 지금 문파들을 이 과거에 벌었던 팬덤이랑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이건 근원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조장되어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획된 팬덤이냐, 아니면 그냥 자생적인 팬덤이냐, 이거는 민주주의 어떤 원칙하고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짚어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개딸들은 저는 자생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명칭도 그렇고 오소리라는 거 이거는 그냥 그 개인 누군가가 그냥 시작한 건데 이 개딸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상당히 이상한 말을 가지고 억지로 뭔가 이렇게 좀 그 가공,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말을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 그 연예인 기획사에서도 네. 그 연예인 누구 하나 이제 데뷔시키기 전에 네. 일단 팬클럽 만들고 보잖아. 걔네들이. 뭐 그런 경우도 네. 많죠.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좀 인기 얻는데 좀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획사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걔네들도 뭐 누가 만들었을 수 있지. 일단은 뭐 그 사람 그 개 붙은 거 보면은 그 개총수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양반 냄새가 많이 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니면은 뭐 그 사람 그 뭔가 맥락을 이어가려고 딴 놈이 뭐 개딸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정치인 팬덤이 보여지는 과격성은 그거는 어떤 민심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정 부분. 네. 그 정제되지 않은 민심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애초에 시작부터가 어떤
기획에 의해 시작된 그런 팬데믹이라면은 이거는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도 온전하게 그냥 어떤 여론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팬덤 정치를 저는 비판해야 될 게 아니라 유튜브 정치를 비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 과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 팬덤은 그 팬덤의 근원은 유튜브 정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개딸들 공격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동영 때려잡고 개청소 때려잡고 김어준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걔들하고 최소한 걔들하고 민주당하고의 유착 관계를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청래는 무슨 팬덤 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새끼 지가 수박 먹는 사진 올려놓고는 뭐 점잖은 척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웃긴 놈이야 이것도 아주. 지가 뭐 수박 잘 줘준다고. 웃긴 새끼야. 그리고 정청래 이동영 방송에 나간 적 없나?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지. 거기서 김영윤하고 방송한 적 없나? 둘이 얼마나 친해. 그러니까. 자 이제 이어서 이제 12일 현근택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 지금 몇몇 의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문자 많이 오고 뭐 팩스 쏟아져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수박이라고 조롱해서 힘드신가 지지와 응원은 받고 싶지만 비난은 받기 싫은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거 다 감내해라 정치인이면 감내를 해야지 그것도 감내 못하면서 뭔 정치하겠다고 그러냐 뭐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욕 많이 먹었고 당사합 집회할 때 현근택 너 때문에도 소리도 들었다 그러는데 현근택이 너 그래서 더레프트한테 더레프트님한테 제대로 사과했나 그때? 이 새끼 그때 구라쳤잖아. 그러니까. 저기 짭정열 계장이 합성한 거 가지고 그 더레프트님이 합성했다고 개소리 해놓고 나중에 뭐 짭정열인 줄 모르고 봤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넘어갔지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고. 그렇죠. 뭐 현근택이 뭐 정치인이면 감내해야 된다고? 너 나 차단했던데? 난 너한테 욕 한마디 한 적 없거든. 나는 최대한 비판만 했어. 비판만. 약간 비웃은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저는 현근택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개새끼 소새끼 한 적도 없고 찌빠 같은 소리도 안 했는데 현근택한테. 원래 전 찌빠라는 소리도 잘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차단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감내해야 된다며 이 사람아. 나도 당원이고 나도 유권자야. 당신은 언젠가 나한테 찍어달라고 손 벌려야 될지도 모르는 유권자라고. 근데 그 욕도 안 했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차단하는 인간이 누구 보고 뭘 감내하라는 거야 대체. 아 뭔가 약점을 세게 찌르셨나 본데. 모르겠어요. 내 현근택에 뭘 찔러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근택이 막 차라리 욕을 해 막 이러면서 차단을. 나 보니까 문득 현근택이 뭐지 그러고 문득 차단이 돼 있더라고. 참, 그래서 아유 씨. 송영길 방송에서 몇 번 말씀했지만 송영길도 난 서울 시민인데 우리 집에 나한테 문자 맨날 보내지 말고 그 트위터 차단이나 보내지. 욕도 안 했는데 트위터 떡 차단해놓고는 문자 보내고 찍어달라 그러면 뭐 내가 무슨 뭐 찍어주고 싶겠냐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좀 눈에 띄어야지 차단도 먹고 그러는 거지. 나는 뭐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으니까 차단도 안 먹고. 아니 그렇게 트위터에서 과격하게 안 하시잖아. 놀려도 보지도 않아. 아니 그럼 저기 호출해가지고 멘션을 다 하십시오 그냥.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차단 먹을 일 생길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진성준 의원한테도 내가 콕 집어가지고 많이 반박도 하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도 뭐 별로 뭐 차단도 안 먹고 반응도 없고. 전 욕은 잘 안 하는데 은근히 좀 저도 사람 빡치게 하는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누구야 그 전우영도 대뜸 저 차단. 전에 뭐 글 좀 썼더니 뭐 대뜸 차단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소환되셨네요, 전우영 교수. 아무튼 이래 좀 차단 당한 게 좀 있는데 저기도 네. 황교익도 나 차단했던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어쨌든 뭐 니네나 잘하세요 이것들아. 그러니까 쥐들 맨날 수박이라고 베란다고 똥파리 거리는 새끼 옆에서 같이 방송하고 그러는 것들이 뭔 되도 않는 소리나 하고.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자,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그 조사기관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지난주 그 뉴스토마토 조사였나요? 그때 보면은 뉴스토마토.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가 뜬금없이 그 후보군에 포함이 됐는데 상당히 높은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네, 2등 주자였죠. 지금 현재. 그 뒤로도 보면 근데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다 김부겸 총리를 집어넣어서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게. 그렇군요. 이 코키뉴스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민주당 당대표 적임자를 묻는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28.8%로 1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김부겸 정치인류가 21%인가로 한 2위권에 있습니다. 2위에 있고 한 7% 네. 차이가 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만 놓고 보면은 나머지 당대표 주자들이 김부겸 총리로 만약에 단일을 하면은 김부겸 총리가 당대표 되는 그런 구도가 짜여져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근데 뭐 정치 은퇴한다고 하셨으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사에서도 괴리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28.8%인데 이재명이. 네. 그런데 당원 지지자 대상으로 하면 55.3%가 나옵니다. 그 당심이랑 또 이 민심이랑 이만큼 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 기사에 인용된 이제 최요한이라는 정치평론가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판단하고 있다. 뭐 이건 하는 소리네 사실. 그렇죠. 네. 조사 결과로 보면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그 판단 이유가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그 이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아닌 새로운 세력으로 인식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도에 대해서는 뭐 대세에 따라갈 것 같고 중도층이 현재 상황을 인식할 때 민주당 지지층과 같은 인식을 가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대안으로 인식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이 분석은 좀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대안이나 대세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좀 광의적으로 쓰 있다고 보면은 이 말이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는데 대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투표를 강요받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중도는 지금 이제 이재명을 계속 이제 찍어달라고 내세우는 거는 이건 대세를 따라갈 수 있는 대세를 내세운 게 아니라 대세를 강요를 하는 거죠. 대세를 만들어 달라고. 얘 아니면 방법 없잖아. 그리고 계속 이제 물건으로 좀 강매하는 격이지. 강매하고 대세 물건은 다르잖아요. 히트 상품하고 강매하는 건 다르잖아. 뭐 북한처럼 폐쇄 경제면은 공산품이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이 제한되어 있으면 수입도 거의 안 하고 뭐 제한되어 있으면은 한두 가지 물건밖에 못 사겠죠. 그런 경우에 그 나라에서 북한 자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들이 대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좀 선택의 자유를 거의 박탈당한 상태로 이재명밖에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대세라고 말하기에는 좀 말이 그러니까 좀 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 따지고 보면은 그 중도 막 문파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중도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점에서 보면은 문파들이랑 중도들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파들은 말하자면은 민주당을 어떻게든 고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중도들은 뭐 민주당 고쳐 쓰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나마 나은 사람 누군지 그냥 보이면 아무나 찍어주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세 강요라는 차원에서도 보면은 중도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막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계속 삽질만 계속 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이명박처럼 정권 연장에 성공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였잖아. 사실 박근혜 탄핵이 안 됐어도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10년의 집권 기간 자체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그 정권의 필요함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 국힘당이 한 10년 정도 집권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까지 이재명 남겨놓으면 결국은 이재명 찍기를 강요받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근데 그러면 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도들은. 그렇죠. 근데 중도랑 정치 센스가 비슷하지만 문파들은 이재명을 못 찍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꼬라지로는 또 뭐 이재명 예를 들어 그렇게 이재명 찍어주면 이재명이 당선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국힘당이 정말 개섭제를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한 5년 하고 나면 또 한 10년 이상 날아갈 텐데 그 꼬라지를 못 보겠으니까 이제 이재명을 죽어도 못 찍는 사람들이 이제 문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이제 그 방송 제목을 제가 이제 선택에 대한 예의라고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 그 퇴임 후에 나온 책 그 문재인의 위로 244페이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선택에 대한 예의, 선거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을 낙선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덜 나쁜 사람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차악과 차선 두 가지만 던져주고 선택하라 하지 않고 최선이라는 선택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차선도 아니야 지금. 차선 싸움도 한 적 없어 민주당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놓고는 차악 싸움만 해온 거지. 내가 최악이 아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참. 아유 근데 얼마나 지리멸렬합니까 그게. 대통령님 뭔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이제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그 존중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최악이 아니니까 나를 찍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참 면목이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면목이 없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재명은 그 말을 하면서 면목이 없지도 않아. 그 말을 점령군처럼 하고 다녀. 뻔뻔해. 뭐 니들 나 아니면 대안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저 정도 쓰레기는 아니잖아. 막 그러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개항에서도 그질을 하고 다닌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너 그 정도 쓰레기야라고 안 찍는 거지. 넌 그 이하의 쓰레기야. 막 그러는 거지. 네가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래 좀 존중받고 싶습니다. 진짜 유권자로서.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유권자들을 너무 심하게 모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네, 맞아요. 뭐 당원으로서도 그렇고 당원으로서 존중받고 싶고 유권자로서 존중받고 싶은데 어느 쪽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에. 예, 이제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경선 룰을 가지고 이제 좀 최근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 뭐 진행 중이죠. 정리는 안 됐으니까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돌아다니는 주장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 네, 이 얘기 이제 뭐 안민석 이런 애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권리당원의 투표 권리를 입당 기준일 3개월 이전으로 땡기자, 네. 줄이자. 네. 지금은 이제 6개월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거는 이제 의견이 아직 세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단일 지도 체제 말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이제 이런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대의원 권리당원 표 비중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이제 현행으로는 대의원이 전체 비중의 45%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이 40%. 40 갖고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가 이제 일반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아니 15%구나. 총 15%. 네. 그래서 아마 일반 당원이 5%고 국민 여론조사가 10%인가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반영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 대의원 한 표와 권리당원 한 표가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이제 그거를 짚어왔어요. 이제 혹자는 뭐 한 대의원 한 명의 표가 뭐 권리당원 한 6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전당대회 두 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하나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2020년 전당대회하고 2021년 전당대회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2020년에는 대략 한 19대 1 정도 있고, 네, 2021년은 21대 1 네. 정도. 그러니까 20명 정도로 보는 게 이제 타당하다 그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60대 1은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 권리당원이 100%다 투표를 했을 때를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한 60대 1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권리당원 참여율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줄어들어. 네. 그게 이제 지금 현행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 45% 40% 이렇게 하지 말고 권리당원과 그 대의원을 아예 합치는데 합쳐서 하는데 뭐 대의원 한 표를 권리당원 한 10표 아니면 뭐 20표면 20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대의원 권리당원 이 비중을 좀 조정하자는 거는 좀
오래된 얘기예요. 뭐 전당대회 그렇죠. 한번 끝날 때마다 그렇죠. 예, 네. 사실 문파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얘기가.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합의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뭐 이번 기회에 바꿔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죠. 이런 거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룰이라는 거는 선거 직전에 바꾸는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명분으로 바꾸든지 간에 저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그동안의 그 기존의 룰에 따라서 선거 준비를 자가 해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당장 손해가 되는 거죠. 룰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합의가 된다면 이게 이제 전제 사항입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될 경우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하면 안 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그렇죠. 문제의식이 있다면은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서로 유불리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그럼 룰을 다시 만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약 사항으로 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자가 공약 사항으로 나는 이렇게 그렇죠. 바꾸고 싶다 네. 이렇게 나와서 선택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되고 나서 이제 한번 바꿔라. 예, 이런 거를 뭐 권당 기준 3개월, 권당 허들 3개월 완화 이것도 그렇죠. 이거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케이스죠. 이거는 유불리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네.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거 3개월이면은 딱 대선쯤에서 들어왔거나 대선 끝나고 들어온 사람들 그렇죠. 네. 개딸들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하려면 미리미리 해놓든지. 그렇죠. 한 작년 전당대회 그 송영길 전당대회 끝날 때쯤부터라도 이 얘기를 했었든지 그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딸 니네들 뭐 미리미리 들어오던가 뭐 대선 끝나고 뭐 그러니까요. 빡쳐서 왜 들어와? 그러니까요. 네. 대선 끝나고 빡쳐서 들어왔으면은 이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야지. 이걸 우겨가지고 룰 바꾸겠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그러면은 이 3개월 룰로 인해서 개딸이 밀어서 이재명이 당대표 됐다고 칩시다. 그 다음 전당대회 또 있잖아. 내년 이제 그렇죠. 24년 총선 끝나고 나면은 그건 이제 또 대선 관리하는 당대표 뽑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 당대표일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즈음에 그러면 또 3개월짜리 당원들이 우르르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면은 그때는 또 권당 다시 6개월이나 1년으로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룰이. 그래요. 그럼요. 이건 룰이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룰이 네. 왔다 갔다 할 거면 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네. 사실은. 이게 이제 6개월이 사실 뭐 거의 그 관행처럼 돼 있었던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 시절에도 네. 그때 이제 혁신이가 네. 혁신안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이거를 거의 6개월 이런 걸로 정한 거거든요. 비중이나.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름의 이제 안전장치이기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떴다방에 갑자기 뭐 우르르 네.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떴다방이면 또 그나마 당에 흡수될 여지라도 있는데 반대 세력이 작당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당 쪽에서 세작으로 그래 신천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니네가. 진짜로 신천지 들어오면 진짜 어떡할 건데. 응. 어. 이게 유지비가 다르잖아. 아무리 진짜 한 달에 1,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죠. 사람들 많이 밀어 넣어가지고 네. 6개월치를 내야 되는 것과 3개월치를 내야 되는 거는 뭔가 이 단가가 차이가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의 어떤 움직임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전애들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유불리 따라가지고 뭐 룰을 바꾸는 이런 거는 이것도 염치도 없고 좀 낯짝이 정말 두꺼워 이런 소리를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뻔뻔하고 가죽 두껍죠. 네.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당원의 목소리를 들어라 막 이런 얘기하잖아. 네. 야 민주당은 당원의 정당이지. 당원의 정당 맞는데 니네 목소리만 내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어디서 무슨 뭐 지네만 당원인 것처럼 그게 홍위병짓 아닙니까? 당원이라고 쓰고 이제 내 목소리라고 이제 그렇죠. 거지, 사실은. 그래서 뭐 뻔뻔합니다. 너희들을 그게 못 믿는 게 니네들이 사사우입하는 그런 새끼들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그리고 뭐 집단 지주 체제 이것도 저는 사실은 집단 지주 체제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거기가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에도 또 충실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 그거랑 비슷하죠. 의원 내각제가 제도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더 이상 이제 과거의 1인 지도 체제로 가기 힘들죠. 그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지금 하나 있다면 이제 이재명이죠, 그게. 그만한 파워를 갖고 있죠. 짜증나. 그렇죠. 그 뭐 집단 지도 체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지도 체제를 세워가지고 누구를 앉힐 것인가? 그 면면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 비대위 무슨 원로회인가 하는 거 뭐 있죠. 그 사진 보니까 호라지 장난 아니더만. 정동영도 있더만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북당돼 있으니까요. 네, 정동영, 뭐 문희상, 문희상에 또 누가 있었더라. 뭐 하여튼. 한 90 넘은 할배도 앉아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집단 제도 체제의 대표로 앉히진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참 믿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쪽 뭐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런 걸 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예전 이제 열린우리당 이후로 뭐 대통합 민주신당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네네. 집단 지도 체제일 때 이렇게 항상 뭔가 결과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선거 한번 끝나면은 막 책임 공방이 되게 그렇죠. 네. 뭐 모두 잘못이야. 뭐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1인 지도 체제로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에서 제대로 안 굴러갈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면들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구성원으로는 1인 지도 체제에서 제대로 안 굴러갑니다. 뭐 그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표 하실 때 그렇게 고생을 좀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들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사실은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정답이 아니라 답이 없어요. 아, 지금 일단 답이 없다고 보고 저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지금 전형대 룰이건 앞으로 당 지도 체제가 어떻건 간에 이걸 최대한 명분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 다음에 결론 내 가지고 저는 당 갈라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예. 그리고 과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분당하면 결국 실패한다 그런 얘기들도 많고 이제 그리고 민주당이랑 깃발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당장 탈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네네. 아니고 의원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 당 안에서 내부 투쟁을 벌여가지고 내부 투쟁 끝에 탈당 명분을 세웠을 때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떠나야 된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실패의 길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반드시 100%는 아니에요. 네. 100%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당이 쪼개졌을 때 명분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데 당 쪼개져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러니까 지역적이 아니 일시적이지만 성공한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열린우리당이죠. 그렇죠. 여루당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쪼개지고 나와가지고는 성공했잖아요. 초대 정당이 됐잖아요. 그때는 민주당은 작살내버리고 152석인가 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분당하게 된다면은 명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과정이 처절한 내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바는 항상 이제 명분이랑 주장을 논리를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싸워야지 그게 되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흐리멍덩하게 하다가 분당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호응 못 받죠. 예, 그러면 그냥 외부에서 볼 때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도저도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꼬마 민주당으로 남았는데도 끝끝내 대통령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그때 남았을 때 명분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저게 맞다고 볼 만큼 명분이 확실했잖아요. 정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기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결기를 세워야 될 때고 저는 의원들한테 정말 요구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론회 안 해도 좋은데 그럴 거면은 똑같은 명분으로 그 명분으로 당내 유튜브 정치를 비판을 하라고. 제대로. 네. 예. 걔네들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다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 과시하고 네. 세력 규합하고 네. 하고 있는데 거기 위축돼가지고 찌질거리지 말고 그냥 당 깨고 나올 생각하고 명분 세워가지고 제대로 싸워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한다고요, 진짜로.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날 때 뭔가 좀 다르게 끝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좀 끝맺음이 우리 맨날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